민주당 소속 5개 도시의 시장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난민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선거자금 책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본인 인증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도 은퇴 플랜 적립 한도의 상향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일광제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내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5개 도시의 시장들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난민 지원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5개 도시의 시장들이 최근 1년 사이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50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과 덴버의 마이크 존스턴 시장은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는 뉴욕의 에릭 애덤스 시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측근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수사 문제로 불참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존슨 시장과 존스턴 시장, 그리고 애덤스 시장과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불법 이주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14개월 동안 남부 국경 도시에서 시카고로는 2만 명이 넘는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가 이송되었고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수가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보다 1.5배 이상 많아지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존슨 시장은 이번 회동을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불법 입국자 보호소 설치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정치인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며 당국이 취업 허가서 발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선거자금 책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애덤스 시장의 정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FBI 요원들은 어제 오전 선거 컨설턴트인 브리아나 석스의 브루클린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석스는 애덤스 시장의 선거자금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FBI가 애덤스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석스를 수사하는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관 중 반부패 부서 소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뉴욕의 이민자 폭증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 관계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리아나 석스는 2025년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애덤스 시장을 위해 250만 달러를 모금한 선거 관련 단체의 책임자이자 지난 2년간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운동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애덤스 시장은 지난 2년간 석스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했고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에도 석스는 5만 달러를 보수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석스는 부동산 업계의 로비스트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자금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제20선거구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명 가운데 2명이 특정 후보 캠페인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의회 제20선거구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퀸즈 크로니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명 가운데 2명이 제임스 페이 공화당 후보 캠페인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데니 첸 후보는 지난 8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예비선거에서 페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첸 후보는 페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본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되자 페이 캠페인은 이를 부정하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부재자 투표를 돕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샌드라 황 시의원 측은 부재자 투표 등록을 요청한 1,839명의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등록 통지서를 발송한 후 이 중 46명은 등록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투표용지를 수령하기로 한 사람들이 690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대신할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휴대폰 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등 내국인 중심의 인증 방식 때문에 해외 거주 한국인들은 한국 방문이나 재외공간 방문을 강요받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제도 마련, 신원 확인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여권과 카카오, 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재외동포가 재외공간이나 한국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들의 수건인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통신사의 유심이 없이도 여권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도 은퇴 플랜 적립 한도의 상향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은퇴 저축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IRS가 지난 1일 은퇴 플랜인 직장인 은퇴계좌 401K를 비롯한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의 근로자 적립 한도를 기존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로 $500 인상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로 유지됐습니다. 즉 50세 이상 적립자는 연간 최대 33,500달러까지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은퇴계좌의 적립 한도도 기존 6,500달러에서 $500 증가한 7,00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로 유지됩니다. 또한 로스 IRA의 적립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조정 총소득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적립금 단계적 축소 범위도 올해 기준 13만 8천 달러부터 15만 3천 달러 사이에서 내년에는 14만 6천 달러부터 16만 1천 달러까지로 늘어납니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에는 21만 8천 달러부터 22만 8천 달러 사이에서 23만 달러부터 24만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 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도 현재 7만 3천 달러부터 8만 3천 달러에서 내년에는 7만 7천 달러부터 8만 7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어제 하원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예산안만을 별도로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제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핀셋 지원을 결정하며 상원과 백악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현재 의회는 하원은 공화당의 손에, 상원은 민주당의 손에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하원은 226대 196의 표결로 이스라엘에 대한 145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의결하고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안 별도 처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존슨 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예산안 통과가 현재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긴급 자금을 다른 곳의 예산 삭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은 이번 달 17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해야만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 중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납세 회피와 관련한 국세청의 단속 자금을 삭감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 소비자들이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소매협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과 12월의 소매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약 9,573억 9,666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소비자들은 약 9,3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런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기 부양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매튜 샤이 전미 소매협회 대표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통화정책 결정 등의 영향으로 더 신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 인상률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간 소비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고금리가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과 카드 부채 증가도 소비자 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부채는 올해 초 1조 달러를 돌파했고 8월에는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계 선도업체 월마트는 지난달 하반기 소비 지출을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로 인해 많은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지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인 5일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도 동부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5일 미국에서 일광 절약 시간제, 즉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오전 2시를 기해 시계바늘을 1시간 늦춰 오전 1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기존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 퍼시픽 타임 기준으로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낮 시간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의해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의 시간 조정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서머타임을 연중 계속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내년에는 3월 10일에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11월 3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머타임 제도는 미국 외에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유럽은 지난달 29일 서머타임을 종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평통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평통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에 따르면 김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이 평통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특별위는 평통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조언 건의하는 조직으로 경험과 공로가 많은 간부위원 경력자들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은 한국 12명, 해외 9명 등 총 21명입니다. 위원장은 한국 인사인 장영란 협성대 석좌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기철 부위원장은 앞서 평통 16기, 17기 미주 부의장을 역임했고 28대 뉴욕 한인회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코넬대는 오늘 하루 모든 강의를 취소하고 교수진과 비필수 교직원들도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 측은 지난 몇 주간 이어진 이례적인 스트레스를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뉴욕주 피츠퍼드 출신의 코넬대 3학년 패트릭 다이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주장하며 캠퍼스 내 코셔 식당에 총을 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시아계 학생에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닮았다고 말해 인종차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타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알파인 교육군의 레이크 마운틴 중학교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아시아계 학생을 향해 김정은이 너랑 닮았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음식을 개고기 음식으로 놀리거나 찢어진 눈 흉내를 내는 등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마파크 기업 식스플래그와 시더 페어는 어제 양사의 기업 합병을 위한 최종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추정 기업 가치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선도적인 테마파크 운영기업이 탄생하게 됐다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시더페어 주주는 합병회사의 지분 51.2%, 식스플래그 주주는 48.8%를 소유하게 됩니다. 통합 후 회사명은 식스플래그로 정해졌습니다. 시더페어는 오하이오주 시더포인트 등 북미 지역에 총 15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식스플래그는 북미 전역에 총 27개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